이복순이 법정 문을 밀고 들어오던 날,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그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새까맣게 물들인 머리카락을 단단히 틀어 올리고 귀에는 금빛 귀고리를 달고 값비싼 꽃무늬 블라우스를 차려입은 채였지요. 마치 오늘이 잔칫날이라도 되는 듯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뒷짐을 지고 천천히 법정 안을 둘러보더니 구석자리에 앉은 박순남을 발견하고는 입꼬리를 슬쩍 올렸지요. 그 표정이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 내가 뭘 어쩌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이복수는 미쳐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방청석 맨 앞자리에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있는 한 노인을, 은빛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어넘기고 얇은 태안경 너머로 법정 안을 찬찬히 살피고 있는 그 사람. 바로 최진수였습니다. 순남이 진수 쪽을 힐끗 바라보았을 때 진수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끄덕임 하나에 순남의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과연 이 법정에서 40년을 가로채운 이복순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 측 변호사가 첫 번째 증거 서류를 제출하자 이복순의 변호인이 즉각 이의를 달았습니다. 위임장은 정식으로 서명이 된 것이며 고인 박성호 씨가 생전에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지요. 이복순은 방청석 쪽을 한번 흘겨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말짱 헛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는 듯이 그때였습니다. 순남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정안이 잠시 조용해졌지요. 이복순이 처음으로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진수가 천천히 일어나 낡은 가죽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그 묶음을 변호사에게 건넸고 변호사는 그것을 판사석 앞에 내놓았지요. 판사가 서류를 집어 첫 장을 펼쳤을 때 법정 안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변호사가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1982년부터 2022년까지 40년 걸쳐 고인 박성호 씨가 직접 구청 문서과에 제출한 위임장 원본입니다. 총 48장, 그리고 각 위임장마다 구청 접수 도장과 함께 담당 직원의 서명이 나란히 찍혀 있습니다. 이복순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진수가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979년부터 2010년까지 구청 문서과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박성호 씨가 처음 위임장을 들고 나타난 건 1982년 봄이었어요. 새벽 3시에 구청 민원실이 열리기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도 2년, 3년에 한 번씩 해가 뜨기 전에 왔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영수증을 받아가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지요.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이 순간 촉촉해졌지만 그는 목소리를 흔들리지 않게 잡았지요. 박성호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바로 옛날 서류를 찾으러 갔습니다. 아직 보관 기한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발견한 겁니다. 이복순 씨가 구청에 제출한 최종명의 이전 위임장의 서명이 박성호 씨가 직접 써온 서명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복순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남편이 직접, 판사가 의사봉을 탁 내리쳤습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지요. 변호사가 다음 증거를 꺼냈습니다.
필적 감정 보고서였습니다. 법원이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였지요. 이복순이 최종 명예 이전 서류에 박성호의 이름으로 서명한 글씨와 그가 40년간 직접 구청에 제출한 서류의 필체가 서로 다른 사람의 것임이 명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세 번째 증거를 제출했지요. 이것이야말로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을 멎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고인 박성호 씨가 20년 전 공증사무소에 직접 맡겨둔 봉투입니다. 개봉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내 동생 박순남이 직접 찾아올 때만 열어라. 박순남 씨가 이달 초에 해당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봉투는 그 자리에서 개봉되었습니다. 이복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금빛 귀고리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불안하게 떨렸지요. 변호사는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얇고 낡은 종이, 손때가 묻어 가장자리가 조금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편지를 낭독하겠습니다.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남은 눈을 감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조금씩 떨렸지요. 50년 넘은 낡은 양털 가디건이 소매 끝이 손등을 살며시 덮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순남아. 이 편지가 내 손에 닿을 때 나는 이미 없겠지? 그래도 이것만은 알았으면 했다. 내가 내 곁을 떠난 건 내가 싫어서가 아니었어. 그 시절 내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너는 몰랐을 거야. 나는 너를 봐야만 살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너한테 짐이 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멀리서 지켜봤다. 내가 슈퍼를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새벽에 혼자 울었다.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땅 한 떼기씩 내 이름으로 사두는 것밖에 없었어. 편지를 보냈는데 왜 답이 없는지 몰랐다. 그래도 나는 믿었어. 언젠가는 닿겠지 하고 변호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법정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순남아. 내가 버텨줘서. 내가 버텼다. 그 문장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이 아니라 오래 막혀있던 샘이 조용히 터지는 것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가디건 소매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복수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 위로 어깨가 안으로 오그라들었습니다. 과연 이복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이복순 씨, 이 필적 감정 결과와 원본 위임장, 그리고 공증봉투의 내용에 대해 반박할 의견이 있습니까? 이복순의 변호인이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이복순이 손을 들어 변호인을 막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당당하던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금빛 귀고리도 새까만 머리도 꽃무늬 블라우스도 아무것도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복수는 순남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순남은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그 눈길을 받아냈지요. 이복순의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다시 열렸다가 또 닫혔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들었지만 두드리지 않았지요.
이복순이 낮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편지가 처음 왔을 때 나는 그냥 버렸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오길래 또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모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는 일부러 가로챘습니다. 서명은 제가 위조했습니다. 남편이 말년에 손을 많이 떨었거든요. 그걸 이용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요. 처음에는 어차피 순남이가 받아봤자 어디에 쓰겠나 싶었어요. 우리가 더 잘 관리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시작하니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복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요. 그 손 사이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흐느낌 속에 진짜 후회가 있는지 아니면 들킨 것이 서러운 것인지는 법정에 있던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순남은 끝까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입술을 꾹 다물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50년 한이 맺혀있던 그 눈으로, 성호 오빠가 없는 40년을 혼자 버텨온 그 눈으로. 재판은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달이 더 걸렸지요. 문서 위조죄, 사기죄, 재산 편취. 이복수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박성호 명의의 땅 전체는 본래의 수혜자 박순남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달동네 언덕배기부터 시내 가장자리까지 이어지는 12필지의 땅이 드디어 제 주인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이복순이 법정을 나서던 날 그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는 구겨져 있었고 금빛 귀고리는 한쪽이 빠져 있었지요. 아무도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달동네 언덕 위 골목은 여전히 좁았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담벼락 위를 어슬렁거렸고 봄볕이 낡은 기와지붕 위에 내려앉았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예전 슈퍼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작은 찻집이 서 있었습니다. 간판은 수수했습니다. 나무로 깎은 작은 현판에 글씨 몇 자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원두 볶는 고소한 냄새가 골목 어귀까지 흘러나왔지요. 오래전 슈퍼에서 나던 연탄 냄새, 라면 냄새 대신 이제는 커피 향이 그 골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면 카운터 뒤에 30 중반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눈매가 어디선가 본 듯한 그 사람, 바로 순남의 딸 지영이었지요. 어머니를 쏙 빼닮은 눈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능숙한 손길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찻집 안쪽 작은 테이블에는 날씨 좋은 날이면 꼭 나타나는 단골이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은빛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어넘긴 노인이었지요. 낡은 가죽 가방을 의자 옆에 세워두고 커피 한 잔을 천천히 홀짝이는 최진수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은퇴하여 하루 한 번씩 이 찻집에 들르는 것이 낙이 된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박순남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허리가 조금 더 굽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맑아졌지요. 굳은 살이 박였던 손마디에는 이제 연고를 바르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생겼고 낡은 꽃무늬 앞치마 대신 딸이 사준 부드러운 면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말 기억하시지요? 순남이 눈을 들었습니다. 어느 말요? 제가 처음에 했잖습니까? 편지 묶음을 보고 나서. 아주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서류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했지요. 순남이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깊이 팬 웃음주름이 뺨 가득 펼쳐졌지요.
기억하죠. 그 말에 제가 버텼으니까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머니. 저는 사실 그때 확신이 없었어요. 위임장 원본이 아직 남아있을지, 보관 기한이 지나지 않았을지. 구청 창고를 뒤지면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순남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찾았잖아요. 찾았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찻집 유리창 너머로 봄바람이 지나갔지요. 골목의 낡은 전선이 살짝 흔들렸고 햇살이 두 사람의 테이블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순남이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빠한테 제일 미안한 게 있어요. 진수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왜 한 번도 먼저 찾아가지 않았을까? 왜 나는 오빠가 연락을 안 하면 그냥 끊어진 줄로만 알았을까?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 진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아주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닿아야 할 것들이 중간에 막혔을 뿐이에요. 그래도 결국은 닿았잖습니까? 예순남이 고개를 돌려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잠깐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요. 50년치 눈물은 이미 법정에서 다 쏟아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닿았어요. 그 말을 들은 지영이 카운터 뒤에서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더 내려 어머니 앞에 소리 없이 놓아주었지요. 순남이 딸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자리로 돌아갔지요. 그날 오후 장터 어귀의 단팥죽 할머니가 찻집에 들어와 지영에게 물었답니다. 저기, 여기 예전에 슈퍼 아니었나? 순남이네 슈퍼. 지영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엄마가 30년 하신 슈퍼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찻집 안을 둘러보았지요. 창가 테이블에 앉아있는 순남을 발견하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순남씨. 여기 앉아 있었구만. 잘 됐네, 잘 됐어. 그 고생이 이렇게 꽃을 피웠구먼. 순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피운 게 아니에요. 그냥 버텼을 뿐이에요. 오래.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며 혀를 찼습니다. 버티는 게 제일 어렵지? 다들 버티다 못해서 쓰러지는 거 아닌가? 순남 씨는 어떻게 그리 버텼어요? 순남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저도 몰라요. 그냥 새벽에 셔터 올리면서 오늘 하루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만. 그게 모이면 평생이 되는 거지. 그 말이 찻집 안에 조용히 번졌습니다. 진수가 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뜨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요. 원두 향이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찻집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 1970년 대달동네 어귀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어린 소녀 하나가 남자아이 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소녀의 이마에 햇빛이 들었고 남자아이는 소녀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언젠가 물었답니다. 엄마, 저 사진 속 남자아이가 외삼촌이야? 순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대답했다더군요. 응연의 외삼촌은 말이야. 멀리서도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 지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슬퍼. 순남이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지요. 아니. 이제는 고마워. 버텨줘서 라고 했거든.
오빠가 나한테 그 말 한마디면 돼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멀리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멀리서 지켜본 사람이 끝내 닿지 못한 마음, 혹은 뒤늦게 닿은 마음. 그 이야기를 떠올리셨다면 오늘 밤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찾아오겠습니다. 새벽 3시의 슈퍼. 오늘 밤도 불을 끄지 않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